아줌마 하는 년인데 군부대를 함부로 들어와. 아줌마 취급받은 삼성 장군 엄마. 10분 만에 군단 헬기가 뜨고 부대 전체가 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의 바람은 칼날 같았다. 육군 교육사령관 중장 한지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훈련과 교리, 교육을 총괄하는 별 3개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여성이었다. 평소라면 충청남도 계룡대의 거대한 지휘통제실에서 다음 세대의 전투 교리를 두고 수십 명의 장군과 씨름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 윤한을 이병의 첫 면회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일부러 관용차를 쓰지 않았다. 번호판에 선명한 육군 표식 대신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았다. 군복 대신 단정한 민간인 정장을 입었다. 오늘은 지휘관이 아니라 그저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이고 싶었다. 화천으로 향하는 길은 멀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굽이치는 국도를 한참 달리자 길은 온통 칠성이라는 단어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칠성부대, 제7보병사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동부전선을 지키는, 그래서 가장 혹독하기로 이름난 부대였다. 지수는 아들의 신병훈련소 수료식에도 가지 못했다. 하필이면 그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잡혔다. 영상통화로 잠시 본 아들은 괜찮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늘진 얼굴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웠다. 그녀가 별을 다는 동안 아들은 홀로 방을 지키는 날이 많았다. 군인이 되겠다는 아들을 말리지 못했다. 어쩌면 아들은 평생 군복만 입고 산 어머니를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하늘은 너무 여렸다. 책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이곳 화천의 칼바람 속에서 잘 버텨주고 있을까? 지수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같은 시각 칠성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막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 계급장을 단 윤하늘은 면회실 구석을 미친 듯이 닫고 있었다. 야, 윤하늘. 귓전을 때리는 목소리에 하늘의 어깨가 경직됐다. 마동철 상병이었다. 내무반의 실세이자 하늘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히는 존재였다. 네, 마 상병님. 오늘 내 엄마 온다며? 아주 신났네. 마 상병이 비죽거리며 하늘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툭 쳤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모멸감이 들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주 그냥 콧구멍이 벌름거리는구만. 야, 면회실 바닥에 내 침이나 튀기지 마라. 더럽게.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대에 온 첫날부터 지옥은 시작됐다. 동작이 굼뜨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범생이 같다는 이유로 마 상병의 표적이 되었다. 어젯밤에도 관물대 뒤편에서 정강이를 몇 차례 걷어차였다. 왼쪽 눈두덩에는 자다 부딪힌 척 둘러댄 멍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엄마가 온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죽을 만큼 두려웠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지수. 하늘에게 엄마는 늘 완벽한 군인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토록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면회객 방문입니다. 위병소의 방송이 울리고 면회실 책임자인 황두식 중사가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그는 서류철을 뒤적이며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들어섰다. 한지수였다. 하늘아. 지수는 아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려다 그대로 얼굴이 굳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고
두 눈은 겁에 질려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애써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한 왼쪽 눈가에 희미한 멍자국이 지수의 눈에 박혔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늘은 경례를 붙이려다 황급히 손을 내렸다. 사복을 입은 어머니가 어색했다.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지수가 아들의 MT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하늘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아,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네. 그럼요. 여기 밥 맛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매일 밤 긴장과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지수는 애써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였다. 하지만 하늘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면회실 구석에 앉아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마동철 상병과 황두식 중사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황 중사는 한지수를 힐끔 쳐다봤다. 곱게 차려입긴 했는데 그냥 평범한 아줌마네. 그는 하품을 하며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수는 아들의 굳은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하늘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혹시 누가 괴롭히거나? 아닙니다. 하늘이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마 상병의 눈이 이쪽으로 향했다. 저 새끼가 지금 면회실에서 소리를 질러. 마 상병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하늘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하늘의 몸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의 손목을 잡았다. 뼈마디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다.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 당장.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가라앉았다. 군인 한지수의 목소리였다. 하늘은 그 목소리에 오히려 더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긴장한 나머지 어머니가 건네준 물컵을 놓쳤다. 쨍그랑.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쏟아졌다.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유자차였다.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닥에 쏟아진 노란 유자차. 그것은 마동철 상병의 인내심을 끊어버린 신호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하늘에게 다가왔다. 이런 시발 굼뜬 새끼가. 마 상병의 거친 욕설이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하늘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지금 면회 왔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개새끼가. 마 상병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닥쳐. 마 상병은 하늘을 면회실 구석, 다른 방문객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자판기 코너로 거칠게 밀쳤다. 하늘의 등이 자판기에 세게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마 상병은 지수를 힐끗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방해받았다는 짜증이 가득했다. 아줌마는 가만히 계셔. 군대 일입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군홧발로 하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윽. 하늘이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았다. 뼈를 울리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젯밤 맞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내 애미가 싸구려 유자차 사와서 대접이라도 하는 줄 알아? 그딴 거 처먹을 자격도 없는 새끼가. 마 상병이 다시 발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멈춰. 지수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면회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명령이었다.
그녀가 성큼성각 마 상병 앞으로 걸어왔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내 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이병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마 상병은 순간 당황했다.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기백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껄렁한 미소를 되찾았다. 뒤에 황두식 중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스마트폰을 보던 황 중사가 짜증난다는 듯 끼어들었다. 아, 아줌마. 여긴 군대입니다. 민간인은 빠지시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교육하는 중이니까. 황 중사는 교육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지수에게 손가락질까지 했다. 교육? 지수의 입에서 실소에 가까운 바람 소리가 났다. 병사를 발로 차는 게 당신들 부대의 교육 방식입니까? 내가 육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교육은 없던데. 황 중사는 이 아줌마가 제법 안다는 투로 말하자 기분이 상했다. 아줌마가 군대를 알아요? 군대 좆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떠들어. 우리가 이 새끼 버릇 고쳐놓으려는 거니까 신경 끄쇼. 대개 아들이 잘못한 거야 지금. 상황을 파악한 마 상병도 기세를 올렸다. 그는 쓰러진 하늘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지수를 향해 비웃었다. 아줌마 아들 맞아요? 이 새끼가 부대에서 하도 굼뜨고 멍청해서 쳐맞을만 하니까 때린 겁니다. 원래 이런 놈은 좀 패야 말을 들어요. 맞을만 했다. 지수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 가해자들은 맞을만 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황두식 중사를 향했다. 당신 간부야. 저 병사의 폭행을 제지하기는커녕 동조하고 있어. 당신 이름이 뭐지? 계급은? 황 중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와, 이 아줌마가 진짜. 지금 나한테 취조하는 거요?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네. 댁이 뭔데 지금 군 간부한테 이름이랑 계급을 물어. 바로 그때 마 상병이 지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치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 존나 시끄럽게 구네 진짜. 뭐하는 년인데 남의 부대 일에 관여하고 지랄이야? 그냥 아들 데리고 꺼져. 뭐하는 년. 그 한마디가 울리는 순간 한지수의 세계가 멈췄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강철 같은 냉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어깨를 밀친 마 상병의 손가락과 자신을 연이라고 부른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나? 뭐하는 년이냐고 물었다. 왜? 마 상병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버튼 몇 개를 눌러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황 중사와 마 상병은 저 아줌마가 남편에게라도 일러바치려는 줄 알고 비웃었다. 어이구, 일일이에 신고하게. 여기가 사회인 줄.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상대방이 받았다. 예, 사령관님. 교육사령관 비서실입니다. 지수는 수화기에 대고 낮고 정확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육군 중장 한지수의 것이었다. 나 교육사령관이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순간 경직되었다. 예. 사령관님 지금 어디? 내 위치는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정문 면회실이다. 황두식 중사와 마동철 상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지금 즉시 제2군단장에게 직통 연결해라. 당장. 제2군단장. 칠성부대의 직속 상급 부대 지휘관. 또 다른 3스타였다. 예. 알겠습니다. 황 중사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사령관. 설마. 아닐 거야.
전화가 끊어지기 무섭게 지수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제2군단장이었다. 예, 한장군님. 어쩐 일이십니까? 화천에는. 지수는 그의 인사를 잘랐다. 군단장. 내가 지금 칠성부대 정문 면회실에 내 아들 면회를 와 있어. 예.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그런데 방금 지수의 목소리에 면회실의 온도가 10도는 내려가는 듯 했다. 내 아들이 선임병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어. 이 면회실에서. 그리고 이곳 책임자인 황두식 중사와 가해 병사인 마동철 상병은 내 아들이 처맞을만 했다고 말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황 중사와 마 상병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제지하자 그들은 나에게 뭐 하는 년인데 관여하냐고 물었소. 군단장. 30분 주겠소. 30분 안에 칠성부대 사단장과 군단 헌병대장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 전화는 내가 참모총장에게 직접 걸겠소. 이건 교육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육군 중장 한지수 개인으로서 하는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두시오.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면회실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황두식 중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마동철 상병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교육사령관. 중장. 별색. 방금 자신들이 뭐하는 년이라고 불렀던 저 평범한 정장 차림의 아줌마가 자신들의 사단장을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위급 지휘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정적은 10초를 넘기지 못했다. 정정. 황두식 중사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마동철 상병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뭐하는 년. 처맞을 만했다. 자신이 방금 뱉은 말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서.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군인은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다. 특히 내놈들 같은 것들은. 지수는 더 이상 그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하늘아. 그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늘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흐흐.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포와 고통을 홀로 견뎌왔을까.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들. 그녀는 아들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들의 정강이에는 선명한 군화 자국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한 대가 아니었다. 최소 서너 대의 차량이 맹렬한 속도로 부대 정문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였다. 끼익.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칠성부대 헌병대 소속 차량들이 면회실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헌병대장인 중령이 뛰쳐나왔다. 헌병대장입니다. 사령관님. 그는 면회실 안으로 뛰어들어오다 말고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뒤이어 7사단 사령부의 주요 참모들이 줄줄이 차에서 내려 뛰어들어왔다. 작전 참모, 인사 참모.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삼성 장군이 부대 정문에서 경로했다는 비상 연락 하나만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계급 높은 장교들로 가득 찼다. 다른 면회객들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구석에서 숨을 죽였다. 한지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싼 채 헌병대장을 바라보았다. 저 두 사람을 당장 체포해. 예. 저기 서 있는 황두식 중사와 마동철 상병. 그녀가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가리켰다. 직속 상관인 내 아들 윤이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 행위 현행범이다. 그리고 지수의 시선이 얼어붙은 황 중사와 마 상병에게 향했다. 상관 모욕죄를 추가한다.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에 헌병 2명이 달려들어 황 중사와 마 상병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수갑을 채웠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 중사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질렀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뭐 하는 년이라며. 지수의 목소리에는 감정 한 줄기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아들이 처맞을만 했다며. 어디 계속해봐. 마 상병은 이미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끌고 가. 헌병들이 두 사람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바로 그때 검은색 지휘관 차량 한 대가 거칠게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제7보병 사단장 소장 강태준이었다. 그는 주말 작전 회의를 주관하다 말고 군단장에게서 불호령 같은 전화를 받고 관사에서 전투복도 겨우 꿰어입고 달려온 참이었다. 사단장 소장 강태준입니다. 사령관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강태준 소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육군 교육사령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자기 부대 면회실에서 울고 있는 이등병을 안고 있고 자기 부대 간부와 병사는 헌병대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한지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아들의 어깨는 놓지 않은 채였다. 강 소장. 예, 사령관님. 내가 오늘 교육사령관이 아니라 이등병 윤하늘의 어미로 여기 왔었소. 그녀는 강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강 소장의 부하들은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발로 찼소. 그리고 그 어미인 나에게 뭐하는 년이냐고 물었소. 강태준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령관님. 그것은 강 소장. 이게 당신이 지휘하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칠성부대의 수준인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태준 소장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야.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귀한 아들을 믿고 맡긴 이 신성한 부대에서 그것도 가족들이 지켜보는 이 면회실에서 병사에 대한 구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야. 간부가 그걸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그녀는 아들의 정강이를 가리켰다. 저 상처를 봐. 오늘 생긴 상처가 아니야. 저 멍자국들을 보라고. 그동안 당신 부대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지? 사단장. 예.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속한 중대, 아니 대대 전체를 조사해. 내가 교육사령관으로서의 직권을 사용하기 전에 7사단장인 당신이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직접 도려낼 기회를 주겠소.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아들을 부축하며 일어섰다. 내 아들은 오늘부로 이 부대에서 빼내야겠소. 의무대에 정식으로 입원시키고 오늘 내가 목격한 모든 일과 이 아이의 몸에 남은 모든 상처에 대해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의무 기록과 경위서를 작성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한지수는 울고 있는 아들의 눈을 닦아주었다. 하늘아, 엄마 봐. 넌 아무 잘못 없어. 알지? 하늘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지수는 아들을 데리고 면회실을 나섰다. 사단장과 참모들, 헌병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자신의 세단의 아들을 태우는 동안 강태준 소장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지수는 차에 타기 전 강 소장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일은 이걸로 시작이야. 강 소장,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검은색 세단이 부대를 빠져나갔다. 차가 떠나자마자 강태준 소장은 뒤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저 이등병 소속 대대장, 중대장 전부 내 사무실로 집합시켜. 지금 당장. 화천의 겨울바람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사령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다. 사단장 소장 강태준의 집무실은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차가웠다. 그는 거대한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그의 관자놀이 핏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맹렬하게 고동쳤다. 그는 집무실 중앙에 박힌 거대한 칠성부대 깃발을 노려보았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이라는 부대의 구호가 오늘따라 자신을 조롱하는 듯 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십수년 군 생활, 어쩌면 남은 인생 전부를 앗아갈지도 모르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느끼는 방향 잃은 절망이었다. 교육사령관 한지수 중장. 그녀는 그저 별셋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강철의 여제였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닌 학군 장교 출신으로 여성이라는 한계를 뚫고 저 자리까지 오른 괴물이었다. 그녀는 타협을 몰랐고 부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그녀의 눈앞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부하들이 저지른 짓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뭐하는 년 처맞을 만했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나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하극상이자 삼성 장군에 대한 정면 모욕이었다. 젠장, 젠장. 그가 육중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책상 위의 결제 서류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그는 비서실의 인터폰을 눌렀다. 참모장, 지금 어디까지 왔나? 10분 전에 도착했어야 할 놈들이 왜 아직도 안 보여? 사단장님, 지금 막 사령부 본청 입구 통과했습니다. 뛰어오라고 해. 당장.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풀었다. 이미 전투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다. 한지수 중장이 떠난 지 고작 20분. 그 20분이 20년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2명의 장교가 굴러들어오다시피 했다. 윤하늘 이병이 속한 대대의 대대장 김영호 중령, 그리고 중대장 이진우 대위였다. 그들은 주말을 맞아 사단 근처 관사에서 쉬다가 비상 소집 전화를 받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고 이진우 대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했다. 중령 김영호, 대위 이진우, 사단장님께. 조용히 못해.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두 사람을 꿰뚫었다. 김중령, 자네 대대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사단장님. 보고 받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불미스러운. 강태준이 김영호 중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섰다. 자네는 그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나? 오늘 자네 부대 면회실에 누가 왔는지 알아? 윤이병의 어머님이. 육군 교육사령관이시다. 한지수 중장이라고. 이 새끼야. 김영호 중령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그는 윤하늘이 그저 평범한 관심병사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자네 대대 소속인 황두식 중사와 마동철 상병이 사령관님 면전에서 그 아들을 발로 차고 처맞을 만했다고 짓거렸어. 이게 자네가 관리하는 대대의 수준인가?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황 중사가 그런 짓을. 김중령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몰랐다고? 강태준은 이제 이진우 대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젊은 중대장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이 대위, 넌 중대장이야. 중대 병사들의 발톱 무좀까지 알아야 하는 게 내 임무다. 넌 정말 몰랐나? 윤이병이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진우 대위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윤이병이 자대 배치받은 직후부터 적응을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 상병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도 몇 번 주의를 주었지만 주의? 강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자네가 준 주의가 고작 저 사단을 만들었나? 결국 내 놈들 전부 대대장부터 중대장까지 내 놈들 휘하에서 병사 하나가 죽도록 맞아가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거 아닌가. 사단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김영호 중령이 무어라 더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위잉. 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 군단장도 참모총장도 아닌 오직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만 사용하는 한 라인 중 하나가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교육사령관이었다. 강태준 소장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소장 강태준입니다. 강 소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지수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화천을 떠나지 않았다. 예, 사령관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화천 시내 호텔에 있어. 내일 아침까지 화천을 떠날 생각 없어. 강태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내일 오전 8시. 8시 정각. 한지수가 말했다. 윤이병이 속한 중대. 아니, 그 대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키시오. 예. 대대 전 병력 말입니까? 내가 교육사령관으로서 당신들 7사단의 병력 관리 실태와 신병 교육 시스템 전반을 직접 확인해야겠소.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사단장의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삼성 장군이 직접 칼을 들고 대대 전체를 해부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사령관님, 그럴 것까지야. 저희가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었는데 못했나? 강 소장? 한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대대 전 병력과 간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개인 신상 기록처를 준비해 두시오. 내가 직접 한 놈도 빠짐없이 1:1 면담을 시작할 테니. 이건 내 직권으로 발동하는 특별 지휘 감독이요. 이해 있소? 없습니다. 강태준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한지수가 마지막 말을 이었다. 오늘 내 아들의 몸을 확인한 의무 기록. 조금 전 군 병원으로부터 영상 자료까지 전부 전송받았소. 갈비뼈 3군데에 실금이 갔고 신장 부위에는 상습적인 타박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 흔적이 보인다고 하더군.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까지 당신 부대가 지옥이 될 거요. 각오하시오. 딸깍. 전화가 끊겼다. 강태준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극도의 공포가 찾아오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얼어붙은 김영호 중령과 이진우 대위를 바라보았다. 들었나? 내일 아침 교육사령관께서 직접 오신다. 너희 대대 전부를 면담하시겠다고 한다.
김영호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다. 대대 전 병력 면담. 그것은 지옥문이 열린다는 뜻이었다. 병사들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불만과 부조리가 삼성 장군 앞에서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당장 돌아가. 강태준이 문을 가리켰다. 오늘 밤 너희 두 놈은 잠잘 생각하지 마라. 대대 전 병력 발바닥에 난 사마귀 숫자까지 파악해. 그리고 신께 기도해라. 내일 아침 한지수 중장 앞에서 내 놈들의 목이 붙어 있기를. 사단장님. 나가. 두 사람이 허둥지둥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성부대의 슬로건이 적힌 거대한 표지판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사단 감찰부 헌병대 법무실장 전원 비상 소집해.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 한지수 중장이 칼을 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날 밤 7사단 사령부는 단 한 사람도 잠들지 못했다. 폭풍의 눈이 화천상공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제7사단 사령부에서 멀지 않은 국군하천병원. 이곳은 최전방에서 발생하는 부상자들을 급히 처치하는 곳이었지만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병원장 대령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굳은 얼굴로 복도를 지켰고 병원 전체에 불필요한 인원들의 이동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1인 병실. 윤하늘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군복 대신 헐렁한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은 그대로였다. 한지수는 아들의 침대 옆간이 의자에 꼿꼿이 앉아 링거액이 아들의 마른 팔뚝으로 떨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면회실에서 빠져나온 직후 그녀는 자신의 세단으로 직접 아들을 이곳 응급실로 데려왔다. 사단장 강태준이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단 1초도 아들을 그 지옥 같은 부대에 더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환자분. 아니 윤희병. 상에 좀 걷어올리겠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군의관 대위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삼성 장군, 그것도 강철의 여제라 불리는 한지수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하늘이 망설이자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하늘아. 의사 선생님이 상처 보려는 거야. 하늘이 천천히 환자복 상의를 걷어올렸다. 군의관은 숨을 헙하고 들이마셨다. 한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들의 깡마른 가슴과 옆구리, 그리고 등은 성한 곳이 없었다. 오늘 맞아서 붉게 부어오른 자국은 차라리 애교였다. 이미 아물기 시작해 노랗게 변색된 멍, 시퍼렇게 피가 뭉친 멍, 그리고 오래되어 거무죽죽하게 변한 멍 자국들이 마치 지독한 추상화처럼 몸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이건 군의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령관님, 이것은 단기간에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최소 수주에 걸쳐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청진기를 들어 하늘의 옆구리에 가져다 댔다. 숨 깊게 쉬어보세요. 통증 있습니까? 하늘이 숨을 들이마시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갈비뼈. 금이 간 것 같습니다. 당장 X선 촬영과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부 장기 손상도 의심됩니다. 한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녀가 별을 모으고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안 그녀의 아들은 이 좁은 철책 안에서 짐승처럼 맞고 있었다. 내가 내 아들을.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쇠망치로 내리쳤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강태준 사단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군의관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뛰어나왔다. 사단장님, 그리고 사령관님. 군의관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좌측 7번, 8번 늑골의 선명한 실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부근에 다수의 피하 출혈이 보입니다. 오늘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계속된 충격으로 만성적인 손상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의무기록 사본 준비해. 한지수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이 모든 소견을 단 한자의 가감도 없이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 나 교육사령관과 제1군단장 그리고 육군 본부 법무실로 즉시 전송해. 예, 알겠습니다. 군의관이 사라지고 복도에는 지수와 강태준 단둘만 남았다. 강 소장. 예, 사령관님. 이제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살인 미수야. 군대라는 조직이 7사단이라는 이름 아래 내 아들을, 아니 대한민국 병사 하나를 죽이려 한 거라고. 지수는 강태준을 지나쳐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감히 그녀를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병실 안. 하늘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아들의 침대 곁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아들의 깡마른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늘아.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누군지 다 아는데. 엄마가 별 3계단 장군인 거. 황 중사도 마 상병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알고 있었다고. 네. 마 상병이 그랬어요. 내 엄마가 장군이면 뭐하냐? 어차피 여긴 화천이고 내 엄마는 저 멀리 계룡대에 있는데. 내가 찔러봤자 내 손만 다치지 우린 털끝 하나 안 다친다고. 내가 찌르면 우린 널 관심병사로 만들어서 아무도 내 말 안 믿게 만들 거다라고. 하늘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이름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장군 아들이 군 생활 적응 못해서 징징대는 놈이라고. 엄마 얼굴에 똥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제대할 때까지만.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흐흑. 아들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다. 한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강철 같던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니야. 아니야 하늘아.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그녀는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삼성 장군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의 고통을 몰라준 어미의 피눈물이었다. 한참 후 하늘이 지쳐 잠들었다. 지수는 젖은 눈을 닫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아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대기 중이던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예, 사령관님. 아드님은 당장 교육사령부 감찰실장, 법무실장, 그리고 교리발전부 인권 담당 장교 전원 비상 소집해. 내일 새벽 첫 헬기로 전원 화천으로 이동한다. 예. 저희 사령부 인력을
화천으로 말입니까? 그렇다. 제7보병 사단에 대한 특별 지휘 감독을 발동한다. 사유는 신병 교육 시스템 붕괴 및 지휘 계통 마비로 인한 인권유린 실태 파악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대 교육사령부의 칼을 직접 뽑아든 것이었다. 이건 7사단만의 문제가 아니야. 육군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내 아들이 겪은 일이 지금 이 순간 다른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이 마찰하는 소리처럼 서늘했다. 강태준 사단장의 자체 조사는 믿을 수 없어.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게 뻔해. 내가 직접 내 칼로 이 썩어 빠진 뿌리 전체를 도려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에 잠긴 화천의 산줄기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황두식이, 마동철이, 그리고 김영호, 이진우. 아니, 강태준. 그녀는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너희가 건드린 건 내 아들이 아니야. 너희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그리고 너희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날이 밝기 전 칠성부대 헌병대 본부의 밤은 그 어떤 작전 전야보다 긴박했다. 황두식 중사와 마동철 상병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한 독방 구금실에 수감되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현실을 믿지 못했다. 마동철 상병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구금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뭐하는 년 처맞을 만했다. 자신이 삼성 장군 면전에 대고 뱉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끝났다. 내 군 생활. 아니, 내 인생이 끝났다. 그는 고작 22살이었다. 부대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교도소 담벼락을 눈앞에 둔 어린 범죄자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황두식 중사의 비호 아래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감으로 윤하늘을 괴롭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장난감의 어미가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드는 거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독방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반면 황두식 중사의 방은 조용했다. 그는 직업 군인이었다. 그는 마동철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미친 듯이 계산하고 있었다. 상관 모욕? 폭행 방조? 젠장, 최대 몇 년이지? 그는 군법을 떠올렸다.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 한국은 휴전 상태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서의 상관 모욕은 형량이 상상을 초월했다. 아니야. 그 여자는 민간인 복장이었어. 내가 장군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 몰랐다고 우기면 돼.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다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폭행? 마 상병이 한 짓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못 본 척한 거지. 그리고 윤하늘 그 새끼는 원래부터 굼뜨고 멍청해서 교육이 필요했어. 이건 가혹행위가 아니라 훈육이라고. 그는 자신의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윤하늘이 평소에도 실수가 잦았다는 점, 동료 병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관심병사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자신은 과도한 훈육을 방치한 죄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 한지수 중장도 결국 정치하는 인간이야. 자기 아들이 관심병사라는 게 부대 전체에 퍼지는 건 원치 않겠지. 적당히 나랑 마동철이 징계받는 선에서 덮으려고 할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새벽 3시. 먼저 불려나간 것은 마동철 상병이었다. 차가운 형광등이 켜진 헌병대 신문실. 사단 법무실에서 파견된 군 검사와 수사관이 그를 맞이했다. 마동철 상병.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사 상병. 마동철. 맞습니다.
자, 시간 없어. 수사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내가 지금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아나?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그리고 제64조 상관 모욕이다. 윤이병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협박. 그리고 수사관이 마동철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육군 중장 한지수 사령관에 대한 모욕. 뭐 하는 년이라고 했던 거 똑똑히 기억나지? 마동철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것은 제가 황 중사님이 황 중사가 시켰나? 검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황 중사가 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황 중사님이 윤이병 저 새끼 버릇 좀 고쳐놓으라고. 자기가 다 커버해준다고. 마동철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다. 황 중사님이 윤이병 엄마가 장군인 거 다 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어차피 여긴 화천이라 아무도 모른다고. 저보고 마음껏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저는 그냥 황 중사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발 선처를. 검사와 수사관은 말없이 그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그들은 이미 마동철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는 황두식이었다. 새벽 4시 30분. 황두식 중사가 신문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동철과 달리 애써 태어난 척 의자에 앉았다. 황두식 중사.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 검사가 펜을 돌리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가혹행위 방조 및 상관 모욕.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황두식이 준비한 대로 입을 열었다. 저는 윤이병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상병이 훈육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을 잠시 지켜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면회실에 오신 분이 한지수 사령관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하고 계셨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민간인 면회객과의 마찰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검사가 피식 웃었다. 몰랐다.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검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재생된 것은 신문실에 들어오기 전 마동철 상병의 진술 영상이었다. 황 중사님이 윤이병 엄마가 장군인 거 다 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저보고 마음껏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황두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마동철, 그 개새끼가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저 녀석이 자기 살자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 검사가 서류철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떤가? 윤한을 이병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 전원의 진술서다. 사단장님 명령으로 헌병대가 방금 막 받아온 따끈따끈한 거지. 그는 진술서 한 장을 황두식의 면전에 던졌다. 황두식 중사님은 평소에도 윤한을 저 새끼 엄마가 별 3개면 뭐하냐. 여기선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동철 상병이 윤이병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항상 웃으며 교육 잘 시키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가? 생활관 병사 15명이 전부 입을 맞추기라도 했나? 황두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검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내가 한지수 사령관을 몰랐다고 했지.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럼 민간인 아줌마한테는 뭐하는 년이라고 내 아들은 처맞을만 했다고 짓거려도 되는 건가? 그게 대한민국 육군 간부의 수준인가? 넌 가혹행위 방조 상관 모욕뿐만이 아니야. 직무유기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까지 추가다.
이 정도면 군복 벗는 건 물론이고 내 남은 인생을 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거다. 황두식은 무너졌다.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았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눈이 빛났다. 뭘 말하겠다는 거지? 황두식은 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것은 그가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대장님, 김영호 중령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검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대장? 예, 김영호 중령님이 저보고 윤이병을 특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삼성 장군 아들이니 괜히 문제 일으키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군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 상병을 이용해서 윤이병을 관리하는 것을 대대장님도 전부 아시고 묵인하셨습니다. 황두식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직속 상관인 대대장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검사는 즉시 수사를 중단시켰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병사 구타 사건이 아니었다. 사단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대장, 어쩌면 그 이상까지 연루된 거대한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단장 강태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님, 법무실장입니다. 방금 황두식 중사로부터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영호 중령이 연루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각 국군하천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한지수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장의 집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로 막 도착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 피의자 황두식, 대대장 김영호 중령의 지시 및 묵인 주장. 한지수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이 가늘어졌다. 역시 꼬리가 아니었어. 몸통이었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화천의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준 소장에게 연락해. 나 지금 당장 7사단 연병장으로 출발한다고. 지옥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전 8시. 화천의 겨울 하늘은 짙은 회색빛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제7보병사단 7성부대의 심장부에 위치한 광활한 연병장. 이곳은 본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예 장병들의 함성이 울려 퍼져야 할 곳이었지만 오늘 아침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연병장을 감싼 산줄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병사들의 전투복 깃을 매섭게 후려쳤다. 연병장 중앙에는 한 개 대대 500여 명의 병력과 간부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바로 어젯밤 대한민국 육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지옥의 대대였다. 대대장 김영호 중령과 중대장 이진우 대위는 대열의 가장 앞에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늘어선 병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공포와 피로로 잿빛이 되어 있었다. 밤사이 7사단 전체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렸다. 강태준 사단장은 자신의 운명이 오늘 아침 이 연병장에서 결정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사단 헌병대와 감찰 인력을 총동원해 밤새도록 관련자들을 쥐어짰다. 황두식 중사와 마동철 상병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문제는 황두식이 마지막에 던진 폭탄, 김영호 대대장의 지시 및 묵인이었다. 김영호 중령은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단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장군님 아들이니 말썽 피우지 않게 조용히 관리하라는 뜻이었지.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때려 죽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김영호를 버릴 준비를 끝냈다. 문제는 꼬리 자르기로 한지수 중장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느냐였다. 집합 완료 5분 전입니다. 작전 참모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강태준 소장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연병장 단상 위로 올라섰다. 김영호 중령도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오전 7시 58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연병장에 멀리서부터 대기를 찢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그것은 7사단 소속 헬기가 아니었다. 하늘에 회색 구름을 찢고 나타난 것은 육중한 검은색 헬기 블랙호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선도하는 지휘 헬기 한 대와 그 뒤를 따르는 기동 헬기 2대, 총 3대의 헬기가 칠성부대 상공을 위압적으로 선회했다. 헬기의 동체에는 7사단의 칠성 마크 대신 펜과 칼이 교차하는 육군 교육사령부의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저건. 김영호 중령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겼다. 한지수 중장이 혼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친위대 교육사령부 본부의 감찰실, 법무실, 인권센터의 정예 참모진을 이끌고 화천의 심장부로 직접 강림한 것이다. 헬기 3대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내려앉았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한지수 중장이었다. 어제의 단정한 민간인 정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빳빳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은 화천의 흐린 아침 햇살에도 불구하고 시리도록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오직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뒤로 교육사령부 감찰실장 대령, 법무실장 중령, 그리고 여러 명의 수사관과 인권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전투 대형처럼 그녀의 양옆에 도열했다. 강태준 소장이 단상에서 뛰쳐내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강태준 사령관님께 대하여. 됐다. 한지수가 손을 들어 그의 경례를 막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강 소장. 지금부터 이 연병장의 지휘권은 육군 규정 지휘 감독권에 의거 이 시간부로 내가 직접 통제한다. 사령관님. 이해 있나? 없습니다. 강태준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사단 연병장에서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한지수는 곧장 도열한 대대 병력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양옆으로 교육사령부 참모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따랐다. 그녀는 대대장 김영호 중령 앞에 섰다. 김영호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대대장. 한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10초간 바라보았다. 그 10초가 김영호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내 놈이구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영호를 지나쳐 중대장 이진우 대위 앞에 섰다. 이름이 뭔가? 네, 대위. 이진우입니다. 자네가 중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중대에서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넌 뭘 했지? 사령관님, 저는. 대답하지 마. 한지수는 그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지나쳤다. 그녀는 이제 병사들의 대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500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삼성 장군이,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섭다는 여장군이 자신들의 땀 냄새가 벨 만큼 가까이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한지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공포에 질린 눈, 체념에 빠진 눈, 그리고 어딘가 나도 당했다고 외치는 듯한 원망의 눈빛에 그녀가 한 병사 앞에서 멈춰섰다. 윤하늘과 같은 생활관을 쓴다는 어젯밤 헌병대 조사에서 황 중사가 윤 이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고 진술했던 박영민 일병이었다. 이름. 이일병. 박영민. 자네 내 아들.
윤이병과 같은 생활관을 쓴다고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윤이병이 어젯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갈비뼈 3대에 금이 가고 신장에 피가 고였다더군. 박일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자네는 봤나? 자네 동기가 전우가 짐승처럼 맞고 있을 때 자네는 뭘 했나? 박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마 상병님이, 황 중사님이, 저도 때릴까봐 무서웠다고. 한지수가 박일병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 무서울 수 있지. 하지만 그 공포를 만든 게 누군가. 저기 뒤에 서 있는 내 놈들 간부들 아닌가. 그녀는 대열 뒤편의 도열한 부사관들을 향해 소리쳤다. 교육사령관으로서 묻겠다. 이게 너희가 칠성부대에서 배운 전우회인가?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공포 때문에 외면하라고 가르쳤나? 그런 군대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기겠나? 연병장은 얼어붙었다. 한지수는 다시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강태준 소장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나는 오늘 내 아들 윤한을 이병의 어미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녀는 500명의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는 육군 교육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어젯밤 나는 이 부대가 썩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병사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짐승처럼 두들겨 패고 그것을 간부가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범죄다. 그녀는 김영호 중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특히 대대장 김영호 중령. 김영호의 심장이 멎었다. 자네는 한지수 중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 아들을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특별 관리가 무엇이었나? 삼성 장군 아들이니 튀지 않게 조용히 밟아 죽이라는 거였나? 사령관님, 오해십니다. 저는 닥쳐라. 한지수의 불호령이 연병장을 찢었다. 내 놈의 변명은 군 검찰에 가서 해라. 지금 이 시간부로 대대장 김영호 중령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가혹행위 공모 혐의로 보직 해임한다. 보직 해임. 현역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또한 그녀는 강태준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제7보병사단장 소장 강태준. 자네는 부하 지휘 감독 태만 부대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육군 본부에 정식으로 자네의 지휘 책임을 묻겠다. 이해 있나?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없습니다. 한지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찰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찰실장이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교육사령관님 명령에 의거 대대 전 병력에 대한 특별 감찰 및 1:1 전수 면담을 실시한다. 누구도 열외 없다. 모든 병사는 자신이 겪었거나 목격한 모든 부조리를 한치의 거짓 없이 진술해야 한다. 만약 이를 방해하거나 진술을 강요, 협박하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즉시 구속 조치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칼을 화천의 심장부에 가장 깊고 아프게 꽂아 넣었다. 칠성부대 최악의 날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7사단 사령부 본청 대회의실. 평소라면 사단장이 주관하는 엄숙한 작전 회의가 열렸을 이 공간은 오늘 아침 교육사령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팀의 임시 지휘 통제소로 변해 있었다. 한지수 중장은 상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선 채 연병장에서 막사를 향해 줄지어 이동하는 500여 명의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들 중 또 다른 윤하늘이 얼마나 숨어 있을까?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한쪽에서는 법무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병사들의 1:1 면담 진술서를 분류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찰관들이 이진우 대위를 비롯한 중대 간부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사단장 집무실에 딸린 작은 접견실. 그곳이 바로 오늘 심판의 핵심, 독사의 심장을 도려낼 신문실로 변해 있었다. 그곳에는 단 3사람만이 존재했다. 한지수 중장,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중령, 그리고 그들 맞은편 불과 몇 시간 전까지 500명을 호령하던 대대장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 김영호 중령이 앉아 있었다. 김영호는 연병장에서 보직 해임 선고를 받은 직후 헌병대에 의해 이곳으로 연행되었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황두식의 진술은 거짓이며 자신은 그저 원칙대로 부대를 지휘했을 뿐이라고 버틸 생각이었다. 김영호 중령. 한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휘관의 위엄이 아닌 차갑게 식은 분노 그 자체였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 놈이 황두식이에게 정확히 뭐라고 지시했는지 내 입으로 말해라. 김영호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사령관님, 저는 단 한 번도 윤이병을 가혹행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황 중사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삼성 장군님의 아드님이시니 복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는 관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왜곡될 줄은. 관심. 한지수의 입가에 조소가 어렸다. 내 놈이 말하는 관심이 내 아들의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고 신장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이었나? 그것은 황 중사와 마 상병이 제 지시를 오해하고 멋대로 저지른. 닥쳐라. 한지수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에 김영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 놈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법무실장. 예, 사령관님. 법무실장이 준비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김영호 중령. 내 놈이 황두식이의 거짓말이라고 했지. 좋아. 법무실장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이건 황두식 중사 마동철 상병에 공증된 자백서다. 김영호 대대장이 윤이병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군기를 확실히 잡으라고 지시함. 이건 이미 내 놈의 변명보다 증거 가치가 높아. 두 번째,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방금 전 연병장에서 내 놈의 대대병사 전원에게서 받은 설문지다. 대대장이 평소 특정 병사윤한을 이병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내 놈의 참모들을 포함한 간부 1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김영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부하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세 번째, 이게 내 놈의 숨통을 끊어줄 물증이다. 법무실장이 꺼내든 것은 한 장의 결제 서류였다. 윤한을 이병, 자대 배치 3주차. 중대장 이진우 대위가 부대 적응 곤란 병사로 분류, 그린 캠프군 복무 적응 프로그램 입소를 상신한 결제 서류다. 그런데 여기. 그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놈의 서명이 들어간 반려 도장이 찍혀 있군. 반려 사유는 대대 집중 관리. 이게 무슨 뜻이지? 중대장이 공식 절차를 통해 병사를 보호하려 했는데 대대장인 내 놈이 그것을 막았다는 증거다. 왜 막았나? 그것은 대대 인원이 부족해서. 거짓말. 한지수가 소리쳤다. 내 놈은 내 아들이 공식적인 관심병사 기록에 남는 것을 막은 거다. 기록에 남으면 상급 부대, 즉 사단과 군단의 보고가 올라가겠지. 내 놈은 그게 두려웠던 거야. 삼성 장군 아들을 관리 못한 무능한 대대장으로 낙인 찍힐까봐. 김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넌 공식적인 절차 대신 가장 음습하고 비열한 방식을 택했지. 황두식 같은 독사를 풀어서 내 아들이 감히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입을 막고 두들겨 패서 조용히 관리하려 했던 거다. 내 말이 틀렸나? 김영호의 굳건했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한지수가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내 놈 정도 되는 중령이 고작 자신의 부대 관리 평가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벌였다고. 내 놈이 황두식이에게 내가 다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말해. 내 뒤에 누가 더 있나? 사단장인가? 아니면 군단장인가? 이것이 한지수가 가장 알고 싶은 핵심이었다. 7사단 전체의 조직적인 은폐인가? 김영호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아무도 없습니다. 김영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그의 눈은 공포가 아닌 기묘한 광기와 패배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사단장님도 군단장님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지수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망이었다. 너, 나를 아는군. 한지수가 싸늘하게 말했다. 김영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한지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많은 부하 장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한 얼굴에서 멈췄다. 10년 전 자신이 대령으로 연대장 임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밑에서 작전 과장으로 일했던 젊은 소령. 유독 공명심이 강하고 부하들을 몰아붙이던, 그래서 자신이 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진급심사에서 보류 의견을 냈던 그 소령. 김영호. 내 놈이었군. 한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영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제가 올린 작전 계획을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공명심에 눈이 먼 쓰레기라고 찢어버리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령관님, 아니 연대장님이 제 진급을 막지만 않으셨어도 저는 지금쯤 대령을 달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독사의 심장이 그 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모든 것은 관심병사 관리 소홀 따위가 아니었다. 10년 묵은 사적인 원한. 자신을 좌절시켰던 상관에 대한 비열하고 뒤틀린 복수심. 그는 한지수에게 직접 복수할 수 없으니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들이 자기 부대에 떨어지자 그것을 기회로 삼은 것이었다. 그는 황두식 같은 하이에나를 풀어 한지수의 아들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망가뜨리려 했던 것이다. 내가 나를 짓밟았듯 나도 내 아들을 짓밟겠다는 군복 입은 자가 벌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복수극이었다. 한지수는 말문이 막혔다. 분노를 넘어선 혐오감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그 어린아이를 내 놈의 시시한 복수심을 채우는 도구로 썼단 말인가. 법무실장. 한지수가 돌아섰다. 그녀는 저 추악한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다. 당장 이자를 군 검찰로 이송해. 혐의는 가혹행위 공모,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특수 협박 및 보복 목적의 가혹행위 지시를 추가해.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받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와 김영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한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 전부가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한지수를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화천의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지옥 같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국군하천 병원 1인실. 윤하늘은 창밖으로 물드는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안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 오전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7보병사단에서 현역 삼성 장군인 한지수 교육사령관이 직접 주관하는 초유의 특별 감찰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령관의 아들인 윤희병이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늘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신의 부대 연병장,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혔어. 김영호 대대장님이 보직 해임됐고 강태준 사단장님도, 황 중사님과 마 상병님은 군 교도소에 갔어. 그는 자신이 거대한 재앙을 불러온 불행의 아이콘이 된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구하러 와준 것은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의 대가가 너무나도 거대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다른 부대로 가도 모두가 날 손가락질 할 거야. 엄마 뺑 믿고 대대장 목을 날린 놈이라고. 아무도 나랑 말 섞으려 하지 않을 거야.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마 상병의 군홧발보다 더 무서운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이 그를 옥죄어왔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침에 보았던 얼음장처럼 차가운 전투복 차림의 교육사령관이 아니었다. 전투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푼 지치고 피곤한 얼굴에 엄마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간이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아침에 연병장을 호령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폭풍을 홀로 감당해낸 사람의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있었다. 뉴스. 봤구나. 지수가 TV를 힐끗 보며 말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일이 너무 커졌어요. 어머니까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침보다 훨씬 따뜻해진 손이었다. 하늘아. 지수가 아들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고개 들어. 엄마 봐. 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가 왜 죄송해?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픈 걸 몰랐던 나,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군대, 그리고 너에게 그 끔찍한 짓을 한 그놈들이야. 하지만 부대? 지수가 낮게 웃었다. 썩은 고름은 터져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넌 재앙을 불러온 게 아니야. 넌 썩은 곳을 처음으로 찔러준 용감한 바늘이었던 거야. 그녀는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맞고만 있었는지 알게 됐어. 김영호. 그자가 10년 전 원한으로 너에게 복수하려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엄마 얼굴에 먹칠할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 다 알게 됐어. 하늘의 눈이 커졌다. 엄마는 내가 그 지옥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버텼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았어, 아들. 한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넌 날 지킨 게 아니야. 넌 너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야. 하늘아,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별보다, 그 어떤 지위보다 엄마한텐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엄마, 하늘아, 똑똑히 들어. 지수가 아들의 두 어깨를 잡았다. 넌 장군 아들이 아니야.
넌 그냥 내 아들 윤하늘이야. 누가 너에게 엄마 빽이라고 손가락질하거든 그렇게 말해. 그래, 우리 엄마가 장군이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나 하나 구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 모두를 구하려고 온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해. 하늘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내 덕분에 그 대대에서 숨죽여 지내던 또 다른 피해 병사 20명을 찾아냈다. 내가 아니었다면 넌 버텼을지 몰라도 그 20명 중 누군가는 어쩌면 끔찍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지수는 아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넌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넌 그 지옥을 견뎌냈어.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어.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내 아들답게. 그 순간 하늘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재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한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엄마. 흐흐흐. 엄마. 하늘은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아침에 면회실에서 터뜨렸던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다.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는 구원의 울음이었다. 지수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어깨가 아들의 눈물에 따뜻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지만 오늘 그녀는 아들로 인해 다시 한번 어머니가 되었다. 한참을 울던 하늘이 지쳐 잠들었다. 지수는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전출을 결정했다. 다시는 이 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리라. 그녀가 병실을 나서려던 순간 진동. 그녀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번호였다. 육군 참모총장. 별 4개였다. 한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충성. 중장 한지수입니다. 한 장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성 장군의 목소리는 칭찬도 질책도 아닌 극도로 무거운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오늘 화천에서 있었던 일 보고받았네. 송구합니다. 송구할 것 없어. 썩은 건 도려내는 게 맞아. 한 장군이 아니었으면 육군 전체가 더 큰 위기를 맞았을지도 모르지. 총장이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런데 한 장군. 예, 총장님. 방금 전 국방부 장관님께 호출을 받았네.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연락이 왔어. 한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사건이 한 장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졌네. 언론이 물었어. 단순한 부대 비리가 아니라 군 상층부의 사적 복수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말이야. 김영호 중령권 말일세. 그자가 10년 전 한 장군과의 악연 때문에 벌인 짓이라는 게 하필이면 언론에 새어나갔어.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었다. 그녀의 정의로운 분노가 이제 사적 복수라는 이름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장군. 내일 아침 나하고 같이 서울 용산으로 들어와야겠네. 국방부 장관님과 안보실장 앞에서 한 장군이 직접 이 모든 일의 전말을 보고해야겠어. 총장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이건 이제 7사단의 문제가 아니야. 한 장군 그리고 육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더 큰 전쟁이 됐어. 한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화천의 괴물들은 잡았지만 서울에는 더 거대하고 음흉한 괴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을 돌아보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났지만 아들이 밝혀낸 진실을 지키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화천 국군병원의 1인실에는 2개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끔찍한 고통 끝에 겨우 안식을 찾은 아들의 고른 숨소리와 그 곁에서 지옥 같은 결의를 다지는 어미의 무거운 침묵. 한지수 중장은 잠든 아들 하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곤히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20살 청년이었지만 그 창백한 피부 아래 숨겨진 멍과 부러진 뼈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쇠붙이에 긁히는 듯 아팠다.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언론이 물었네. 군 상층부의 사적 복수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말이야. 결국 이렇게 되었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었다. 그녀가 아들의 고통에 분노하여 칠사단을 뒤엎은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단순히 부조리 척결이라는 명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적들은, 그리고 이 거대한 조직을 방관하던 자들은 반드시 그녀의 동기를 문제 삼을 터였다. 어머니라는 가장 연약한 고리. 김영호 중령의 10년 묵은 원한.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완벽한 이야깃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정의는 지루했지만 스캔들은 달콤했다. 이제 서울의 거대한 회의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부패한 군인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적 감정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여장군을 심판하는 재판정이 될 것이었다. 하늘아. 그녀가 잠든 아들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오직 너 하나 때문이었다고 해도 이젠 상관없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이 싸움을 끝내는 이유는 절대 너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엄마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진의 한복판으로 단 하나의 방패와 20개의 칼을 들고 뛰어드는 결사대의 지휘관, 그 눈빛이었다. 새벽 4시. 한지수는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그녀의 충직한 참모, 교육사령부 법무실장과 감찰실장이 밤새 수집한 자료들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나? 예, 사령관님. 모든 증거 자료 원본 대조 확인 마쳤습니다. 이동한다. 용산으로. 화천의 새벽 공기를 찢고 그녀를 태운 검은색 지휘 헬기가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과 함께 떠올랐다. 어둠에 잠긴 화천의 산줄기들이 발 아래로 멀어졌다. 헬기 안에서 한지수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백 번의 공방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의 무기는 단 3가지였다. 첫째, 아들 윤하늘의 몸에 새겨진 피멍든 진료 기록과 사진. 둘째, 김영호 중령의 10년 묵은 복수심이 담긴 자백서 원본. 그리고 셋째, 그녀가 어젯밤 연병장에 500명을 신문하며 찾아낸 또 다른 20명의 윤하늘. 그들의 피눈물이 담긴 익명의 진술서 20뭉치였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거대하고 위압적인 회색 건물 안은 야전 부대의 거친 땀 냄새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권력의 냄새로 가득했다. 한지수는 육군 참모총장 오 장군과 함께 최고 위급 전략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장교가 숨을 죽이며 그녀와 사성 장군의 그림자의 길을 비켰다. 한 장군. 회의실 문 앞에서 오 총장이 잠시 그녀를 멈춰 세웠다. 나는 한 장군을 믿네. 하지만 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기 이전의 정치인일세. 그들은 진실보다 명분을, 정의보다 여론을 중시해. 부디 감정을 앞세우지 말게. 총장님. 한지수가 오 총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감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감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오 총장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회의실 안.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대한민국군과 안보의 정점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국방부 장관 민국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판석, 합동참모의장 사성 장군,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한지수.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지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국가안보실장 서판석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군인이 아닌 대통령의 눈과 귀였다. 한 장군, 본론부터 하지. 그가 태블릿 화면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단독 삼성 장군 아들 구타 사건 10년 묵은 사적 보복극이었나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이게 사실인가? 7사단 대대장 김영호 중령이 10년 전 한 장군과의 악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게 사실입니다. 한지수의 즉각적인 대답에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다. 그들은 그녀가 부인하거나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다면 서판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군은 이 사건이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됐음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직속 부대인 교육사령부 감찰팀을 총동원해 7사단 전체를 이잡듯 뒤졌단 말인가. 이건 명백한 지휘권 월권이자 사적 복수를 위해 군 조직을 동원한 군 기강문란의 극치요.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방부 장관 민국진도 거들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다. 한 장군, 나는 한 장군을 아끼지만 이건 실망스럽군. 왜 7사단장이나 2군단장의 지휘 계통을 믿고 맡기지 못했나? 왜 이를 이렇게 키워서 군 전체가 장군의 복수국에 놀아났다는 비아냥을 듣게 만드나? 당장 오늘 아침 조간 신문 제목들이 뭔지 아시오? 강철의 여제 아들 위해 칼춤, 군 지휘체계, 삼성 장군 사조직으로 전락.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지수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분노 조절에 실패한 지휘관으로 몰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조용히 그들의 질책을 들었다. 그리고 모든 말이 끝났을 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장님 그리고 장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두 분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었고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이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진 채 제 앞에서 엄마 때문에 참았다고 우는데 이성을 지킬 수 있는 어미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네. 저는 복수하러 갔습니다. 내 아들을 짐승처럼 짓밟은 그놈들에게, 그리고 그놈이 10년간 품어온 그 더러운 복수심에 제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하러 간 것 맞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자백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법무실장을 시켜 준비한 첫 번째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스크린에 띄워진 윤하늘의 상반신 사진이었다. 시퍼렇게 피멍이 든 등, 노랗게 변색된 옆구리, 그리고 X선 사진에 선명하게 드러난 늑골의 실금. 이것이 김영호 중령이 10년 묵은 원한을 담아 제 아들에게 매일같이 새긴 복수의 결과물입니다. 차가운 사진에 민 장관과 서 실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두 번째 자료 김영호의 자백서 원본을 던졌다. 삼성 장군 아들이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군기 잡으라고 황두식 중사에게 지시했으며 한지수 중장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범행 동기의 일부라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자백서입니다. 한 장군, 그게 요점이 아니지 않나? 요점은 지금부터입니다. 한지수가 서 실장의 말을 잘랐다. 두 분께서는 제가 왜 7사단의 지휘 계통을 믿지 못했냐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자료 이진우 대위가 올렸던 윤하늘의 그린 캠프 입소 요청서와 그 위에 찍힌 김영호의 반려 도장을 스크린에 띄웠다.
7사단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 즉 중대장은 제 아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던 대대장 김영우가 이 공식 절차를 반려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사적 복수의 장난감을 공식 보호 절차에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휘 계통이 썩은 것이 아니라 지휘 계통의 정점에 있던 자가 바로 가해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그 가해자에게 아들의 보호를 맡기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제가 교육사령부의 칼을 뽑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은 이등병 윤하늘의 부대 부적응으로 덮였을 겁니다. 김영호의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제 아들은 남은 군 생활 내내 관심병사라는 낙인 속에서 지옥같이 살았을 겁니다. 민 장관과 서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리고 한지수가 마지막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언론은 그리고 실장님은 이 모든 것을 한 장군의 사적 복수국이라고 부르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20개의 파일은 대체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녀가 신호를 보냈다. 법무실장이 거대한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붉은색 표지로 묶인 20개의 두툼한 진술서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제가 어젯밤 사적 복수를 위해 뒤집어 엎은 그 대대에서 찾아낸 또 다른 20명의 윤하늘입니다. 그녀가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다. 박일병, 마동철 상병에게 상습 구타당해 고막 파열. 최상병, 황두식 중사에게 사적 용무 강요 및 폭언으로 공황장애 진단. 이병, 그녀는 차마 다음 장을 읽지 못하고 파일을 덮었다. 이 20명의 병사들. 이들의 부모는 삼성 장군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가게를 운영하고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처럼 엄마 백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저 힘이 없어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개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만약 제가 제 아들 하나 구하자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었다면, 제 아들만 다른 부대로 빼내고 모른 척 했다면, 저 20명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지옥 속에서 맞고 있었을 겁니다. 한지수가 테이블을 짚고 민 장관과 서 실장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언론에 그렇게 전하십시오. 한지수 중장이 아들 하나 때문에 군 전체를 뒤집어 엎었다가 아니라 한지수 중장이 아들 덕분에 썩어 문드러진 지휘관의 사적 복수국과 그 아래 신음하던 20명의 또 다른 아들들을 구해냈다고 말입니다. 저를 파면하셔도 좋습니다. 저를 사적 복수로 군법 회의에 넘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20개의 진실도 김영호의 추악한 범죄도 모두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어떤 부모도 다시는 이 군대를 믿고 아들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두 분의 몫입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 장관과 서 실장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낼 기회였다. 한지수는 그들에게 명분을 준 것이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육군 참모총장 오 장군이었다. 장관님, 실장님. 한 장군의 방식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20개의 파일을 덮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서판석 실장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이 바뀌어 있었다. 한 장군. 한 장군의 뜻은 잘 알겠소. 대통령께는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여 초기 단계에서 거대한 암덩어리를 발견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도구하겠소. 그것은 한지수의 완벽한 승리였다. 민국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육군 본부는 즉시
특별복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시오. 위원장은 한지수 중장에게 맡기겠소. 7사단에서 했던 그대로 육군 전체를 샅샅이 뒤져 썩은 곳을 도려내시오. 그게 한 장군이 받아야 할 벌이자 상이 될 것이오. 그로부터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계룡대. 화천의 지옥 같던 겨울은 거짓말처럼 지나갔다. 김영호 중령은 군복을 벗고 불명예 전역한 것은 물론 직권남용과 특수가혹 행위 지시 혐의로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황두식과 마동철 역시 그들의 죄에 합당한 긴 형량을 선고받았다. 강태준 사단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한직으로 밀려난 뒤 쓸쓸히 전역했다. 그리고 한지수 중장.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육군 복무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그녀의 칼날은 7사단을 넘어 육군 전체를 향했고 수십 명의 무능하고 부패한 지휘관들이 옷을 벗었다. 군은 아팠지만 확실하게 정화되고 있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교육사령부 본청의 한적한 벤치.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단 윤하늘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화천병원에서 퇴원한 후 국방부의 공식 명령에 따라 어머니가 있는 이곳 교육사령부로 부대를 옮겼다. 특혜라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20명의 병사를 구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컸다. 하늘의 얼굴은 건강하게 햇볕에 그을렸고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책 읽어? 군복 상의를 벗은 채 편안한 셔츠 차림의 한지수가 아들 곁에 앉으며 물었다. 아, 어머니. 그냥 역사책입니다. 재미있어? 네. 왕조가 무너지는 이유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서. 하늘의 말에 지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병사들의 훈련 구호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하늘아. 예,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정강이는 비 오면 아직 아픈가?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은 책을 덮고 자신의 정강이를 툭툭 쳤다. 괜찮습니다. 흉터는 좀 남았지만 이젠 안 아파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것은 7사단 면회실에서 보았던 겁에 질린 아들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젠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날 연병장에서 어머니가 저 대신 싸워주셨을 때 알았어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는 거. 숨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 하늘은 다시 책을 펼쳤다. 그래서 전역하면 어머니처럼 군인은 못 돼도 군법무관이 되어볼까 합니다. 한지수의 눈이 커졌다. 법무관? 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숨어서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목소리 들어주고 그 사람들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한지수는 아들의 훌쩍 자란 어깨를 바라보았다. 화천의 그 지독한 겨울은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강인한 심지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아들답다. 따뜻한 봄볕 아래 강철의 여제와 그녀의 강철 같던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흉터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화천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